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은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윤리학과 경제학,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환경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학, 이것의 어떤 실체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이 시간이 아마 어쩌면 우리가 기존의 이 고정경제학, 그다음에 이제 신고정경제학, 또 우리 신자유주의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데 어떤 경제적 사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오래된 그런 편견들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있잖아요. 사실상 아주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작업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정전 선생님이라고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속에서 아주 전문가의 어떤 시각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 정책들을 그냥 시장에다가 이렇게 위임하거나 일임하거나 이렇게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상 경제가 뭔지, 경제학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지위물음이랄까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좋은 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한번 아주 파헤쳐 보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제 책을 따라서 제가 가면서 좀 볼 텐데, 여러분한테 이제 안내문을 보면 이 시장 경제의 작용이 개인의 취향, 선호, 사회의식, 가치관 등 경제 외적인 것에 미치는 심원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다. 여러분, 사실 이 시장 경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시장 경제가요, 우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떤 심리를 조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 못하든. 행복에 대해서도 시장이 왜곡시킬 수가 있고, 민주주의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죠. 자유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이요. 시장에서 도덕성을 정말 얼마나 정말 쓸데없는 가치로 만들어 버렸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온 거고, 사실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깨달았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결국은 이 어떤 그냥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도덕성이 제거된 그러한 시장이 결국 정말 이전 투구의 장이고,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죠.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운동이 나온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 위기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시장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경제하고 사회가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상 이 사회의 하나의 부분이 경제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사회를 아예 먹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경제가 있었는데, 이게 다 그냥 시장에다 넘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어떤 뭐 행복, 민주주의, 뭐 가치관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경제적 분석이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학의 어떤 도덕적 뿌리, 그 윤리적 근거,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공리주의예요. 환경 정책들이 경제학적 분석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공리주의 윤리학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드린 어떤 과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이 갤브레이스의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장 보드리아르의 어떤 소비의 사회에도 이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되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굉장히 사기를 많이 치는데, 이제 사기라고도 하고 신화라고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절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 노후 자금을 3천억 이상을 갖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완전 범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래도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뭐냐, 이들이 하고 있는 이너슨 프로이드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드. 이게 바로 이제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현실하고 괴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 오너들이 문제를 저질러도,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게,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그런 신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갤브레이스, 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우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장 경제란 말을 많이 써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러면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돼요. 왜 시장 경제라고 이 사람들이 넘어갔냐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주의는 굉장히 나쁜 의미가 들어있죠. 뭡니까? 자본가가 자본을 축적해요. 노동자에게 잉여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 축적과 노동자의 종속성, 노자 대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희석시키려고 좀 말을 바꾸는 게, 여러 방법을 찾다가 이제 시장 경제라고.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뭔가 그런 오명을 벗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갤브레이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착취에 기반한 이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장 경제에 그러면 마치 무슨 평화롭고, 여기에서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우리 논문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소비자 주권, 소비자에게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마치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처럼 되지만, 그런 거 바보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도 얼마나, 여러분 투표 돈 많이 쓰면은요, 광고 때리고 뭐 계속 보여주고 이러면 TV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지게 돼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투표도 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소비자 주권 없죠.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허울 좋은 그냥 말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 갤브레이스가 이 경제의 진실이라고, 이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 이제 공유지 관리 얘기는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디버터 호라이즌. 이건 뭐 폭발해가지고 영화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원유 유출 사고 있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보시는데 하여튼 좀 읽어보십시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시장에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그 어떤 지불용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높은 돈을 써낸 그러한 이제 업체에게 이런 뭐 석유 지주권을 주고 이러는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이런 환경 재난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과연 이렇게 그냥 막 시장에다 맡기면은 모든 것이 능사냐 이런 얘기를 한번 이제 던져주는 거죠. 113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서론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경제적 분석의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기초를 검토한다. 그래요. 우리가 공리주의 윤리야 이거를 갖다가 검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의 뿌리는 철학적 뿌리는 뭐냐? 공리주의다. 요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있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학은 또한 그 방법론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중요한 윤리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경제적 결정 등 또한 그 안에 포함된 윤리적 관점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환경 정책을 펼칠 때 경제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줄 알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면은 과학의 객관성 신화라고 그랬잖아요.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뭐 경제학적 분석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량화해서 수량해서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를. 자, 11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효율적인 경제적인 시장의 목적. 여러분, 경제학의 목적은 효율성이에요.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보전인가 보존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도 내드렸는데 이거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찾아보셔도 되고 여기 자체만을 봐도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환경론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이게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댐과 저수지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이냐 아니면 환경적 이익이냐 이게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이제 기퍼드 핀쇼라는 사람하고 존 뮤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어떤 그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쭉 보시면 미국의 산림청장이었던 이 핀쇼, 이 핀쇼는 자원 보존 운동이에요. 컨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게 5판인데 1판에서는 보호 관리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고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도 뭐 환경 보전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컨저베이션의 이 보전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에 보면은 뮤어가 시에라 클럽의 설립자인데 이게 이제 여기는 보존 운동이 있죠. 프리저베이션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딱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경제학의 그 윤리적 뿌리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이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데 기퍼드 핀쇼라고 하는 사람도 당대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 환경론자였습니다. 당대로 보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어떤 이 자연 자원에 대해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뭐 극소수의 어떤 기업체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기 이제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119쪽에 밑에 단락에 거기 보면은 핀쇼의 보전 운동은 공리주의적 전통과 일치하는데 최장기간 동안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 이게 굉장히 당시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일반 대중들도 자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들에게도 개방이 되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6쪽으로 가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보전주의자는 뭐냐? 그럼 자연환경을 뭐 착취와 낭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인간이 더 오랜 기간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느낌이 있죠. 예. 이 보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이 보전은 뭐냐? 그러면 wise use라고 해요. 현명하게 이용하자. 예, 그런 얘기예요. 보존주의자는 뭡니까? 이 보존주의자는 뭐냐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보존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야생지를 자연적이고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전주의자와 보존주의자, 그러니까 자연자원을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용하자, 활용하자라고 하는 보전주의자. 아니다,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라고 하는 보존주의자.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영어, 한국말 그리고 이걸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보전주의자가 이제 공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이제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17쪽으로 가보면 보존주의자는 그러니까 야생지를 어떤 종교적 영감의 원천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도구적인 가치도 얘기하지만 본래적 가치라고 있죠, 여러분. 도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 예.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고려도 있지만 이건 의무론적인 고려도 같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분명히 야생지가 인간들이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그 어떤 자연의 위대함이랄까, 어떤 미적인 원천으로서 또 예술가든 기본적으로 뭐 인간이든 자연을 통해서 어떤 영적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심리적 안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걸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구적 차원도 있지만 그 자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거, 야생지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의 차원에서도 보존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 핀쇼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이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 이 산림 전문가가 이것을 맡아야 된다. 아무래도 이거 이제 전문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적인, 그러니까 민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 과학자한테 맡겨버리고 경제학자한테 맡겨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맡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자신들이 이미 가치 전제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반드시 통제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유림의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산림 전문가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기퍼드 핀쇼의 주장이에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오툴이라고 하는 랜들 오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정부 관리, 좀 관료사회에 맡겨서는 안 되고 어디다 맡겨야 되냐 그러면 그 자유경쟁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래서 여기 이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121쪽의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고전적인 자유시장 경제학에 따르면, 여러분 이게 고전경제학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읽어드릴 건데, 부정과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규제가 있을 경우,
이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애덤 스미스를 갖다가 아주 왜곡시키는 이런 신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시장에 맡겨라. 뭐 시장 만능주의, 시장 근본주의, 시장 지상주의. 그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가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정부가 사치와 낭비가 너무 심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 1776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건데 마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국부론을 또 꼼꼼하게 다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요. 그게 시장이잖아요. uninvisible hand라 그래가지고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이기심, 자애심의 추구가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시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사회적인 이익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덤 스미스도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보호주의도 얘기해요. 유치 산업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뭐 신고전 학파라든가 또는 뭐 신고전주의 그 경제학자라든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시장 막론주의로 얘기하는 거는 애덤 스미스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건. 예. 얼마나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없고 그렇게 하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사회 이익, 공공의 이익이 전제되는 한에서 개인의 사적인 이기심의 추구가 그러한 전제하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갖다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 최소한의 정부 규제가 있을 경우 시장만으로도 전체선을 극대화하는 공리주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좀 내려와 볼까요? 시장이 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국부론 여러분한테도 그 6번의 과제에도 제가 써놨는데 이 국부론입니다. 이거 국부론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죠.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분업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핀 제조업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매일 식사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비심이 아니고 그들의 자애심, 셀프 러브입니다. 여기 많은 경우 뭐 이기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셀프 러브하고 셀피시한 건 달라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정당화도 없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만일에 사회적으로 소수자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수자에 비해서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건 정당해요.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한다면 정당화 없이 한다면 그게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너 이기적이라고 너무. 근데 여기서는 자애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뭐 밥을 먹고 이 닦는 게 이기적인 겁니까? 이게? 이거 이기적이라고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를 닦고 이러지 않잖아요. 셀프 인터레스트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이익이에요. 그렇죠?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닦는 거잖아요. 제가 이 닦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당한 무슨 뭐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게 자애심이에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게 이기적으로 이기심이라고 만들어 놓는 바람에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게 이 경제학자들이 근데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이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이 경제적 인간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 정말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또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애덤 스미스의 이 고전주의 경제학자로서의 이 아주 대표적인, 진짜 이 고전 중에 고전이고 국부로는, 경제학의 아버지는 애덤 스미스예요. 근데 애덤 스미스를 왜곡시켜가지고, 애덤 스미스가 마치 당신의 이기심을 끊임없이 추구해도 그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다 사회의 이익으로, 공공이익으로 바꿔준다라고 아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꾸로 읽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마치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가, 이기적 경제 행위가 시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비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까지 오는 이유도 뭐냐? 시장에서 도덕성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그 이해 추구를, 그것을 갖다가 절대화 해놓으니까 시장은 어차피 비도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도덕적인 경제 행위를 해보세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일부분으로서의 경제여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회 전체를 시장 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사회가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다면, 시장을 사회에 착근시켜야 된다. 이 착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베디드라고 하는데 경제학 용어거든요. 즉 뭐냐 그러면 사회의 그 하위 항목으로 경제를 넣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뭐 우정도, 사랑도, 민주주의도 그냥 다 경제 논리예요. 이 모든 사회가,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칼 폴라니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여러분, 기후를 바꿔서는 안 되죠. 우리의 행위를 바꿔야 되잖아요. 왜 기후를 바꾸고 있냐는 거예요. 기후를 바꾸지 말고 지금 우리의 행위를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를 경제의 부분 집합으로 만드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행위고, 시장을 사회에 착근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죠.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이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공익이 전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만능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애덤 스미스가요. 왜? 시장에 실패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호도해가지고 시장에만 맡기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지금 저 랜들 오툴도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서 그렇다느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바꾸고 그러면, 지금 125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요컨대 그러잖아요. 산림청은 자유시장 체제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청이 실패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뭡니까? 이 126쪽 바로 위에 산림청의 시장화. 그러니까 시장 경쟁, 그 자유 경쟁, 이 시장에 여기에다가 산림청의 이 어떤 운영 방식을 자유 경쟁 시장에 맡기게 되면,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6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시장이야말로 욕구의 최대 만족이라는 공리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랜들 오툴은 주장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시장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시장에다 맡기면 민주주의 잘 돌아갈까요? 시장에만 맡기면 자유도 괜찮고, 그냥 사회적 어떤 가치관도 다 맡기면 되나요? 지금 우리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의 그런 예들인데, 130쪽으로 가보면 오염과 경제학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오염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유시장에 맡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157쪽에 157쪽에 생각해 봅시다. 6번 가보면 백스터가 주장하듯이 인간의 본성은 확실히 이기적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냐? 제가 여러분한테도 질문 드렸지만 호모 에코노미쿠스 있잖아요. 예, 정말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일까요? 독재자 게임이라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독재자 게임.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 가상의 존재라고 그래서 이콘이라고 그래요. ECO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죠. 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인간이 그렇게 아주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반성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여러분도 이거 보셨죠? 너찌. 예, 너찌. 이 팔꿈치를 이렇게 슬쩍 이렇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편향들도 나와요. 예. 인간이 아주 뭐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그 결과를 따르냐? 그렇지가 않죠. 예. 인간은 그냥 자기의 어떤 개성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행위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경제학, 리차드 탈러라고 하는 이분이 이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고 바로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수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어떤 실험 결과만 봐도 인간 이성이 사실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그렇게 강력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어떤 사실은 이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이 가상적인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시장 경제를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난공불락의 어떤 그러한 아주 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인 양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뭐 엄청난 그런 어떤 진짜 그 조작이 있는 거죠. 이게 그거를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케인즈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도 여러분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시장이 자기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 사기죠. 시장의 실패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뭐 얘기했습니까? 그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트리클링 다운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가 커지면 그게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낙수 효과, 적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소득층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갑니까? 돌아갔어요, 여러분? 안 돌아가요. 그냥 이 최상층만 계속 돈 버는 거예요. 양극화만 더 심해야 됐죠. 아니, 시장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서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는 한 사회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재앙이에요. 악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건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막 시장에만 맡기면 다 될 것처럼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제 136쪽의 경제학적 분석의 윤리적 쟁점들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137쪽 보면 그게 나오죠. 예,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예, 이 경제학이 과학이고 뭐 전문 분야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뭐 과학, 경제학과 같은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화다. 가치 의존적인지 얼마나 그런지를 갖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리주의 그러니까 오툴이나 백스터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본질적으로 공리주의 윤리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거 읽으시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윤리 이론 봤을 때 공리주의 있었잖아요. 그 부분 다시 읽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어차피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가 아니라 선호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그 인트라퍼스널, 그냥 한 개인의 어떤 그 쾌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욕망 추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선호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인터퍼스널이죠. 예.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뭐 그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석유 시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개인이든 그 집단이든 어떤 그 선호를 갖다가 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내려고 하느냐,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호 공리주의를 우리가 채택을 하지만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줄 겁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138쪽으로 가보면 저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요, 여기 오투라고 백스터는 시장 기능을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 공리주의, 이거는 그 시장에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러죠. 나 이만큼 돈 내겠어. 그걸 통해서 결국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환경 정책을 이제 결정짓게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철학적인 대답이 있는데, 첫 번째 시장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이제 장려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유재산권과 같은 가치, 제가 이제 앞에도 언급을 해놨지만, 세 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가정,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이 시장 공리주의가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140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인간이 자기 이익에 기초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유일한 가정은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가정이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인간이 자기 이익에 기초한다, 셀프 인터레스트, 셀프 러브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간이 꼭 이렇게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복잡해요. 훨씬 수수께끼 같고. 지금 우리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이 철학적 가정에 대해서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볼 거냐, 아니면 행동 경제학, 넛지에서 얘기하는 호모 사피엔스로 보느냐, 그리고 어느 게 더 현실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1쪽의 비용 편익 분석으로 한번 가볼 텐데, 여러분 지금 주류 경제학은요 완전 수학이에요. 그냥 그 수학화와 이론의 정교화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시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과연 시장에다 맡기면 다 행복해지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수학에 빠져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에 더 큰 문제들 있잖아요. 인간의 그 가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여러분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뭐 그 경제학적 분석에서 항상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정말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자체가, 여기 아주 안타까운 예가 하나 들어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이런 사례가 TV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 있어요. 그 건강보험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무슨 약 하나에 막 7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게 되면 그나마 조금 저렴해질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소수에 불과하니까 그냥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든지 뭐 안 되면 돈 없으면 죽는, 진짜 그런 상황에 내버려둬 있는 경우들이 시사 프로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래야 되느냐죠. 비용 편익 분석으로 하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그분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정말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환경재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거냐. 사실 여러분, 칼 폴라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연이 상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상품인가요? 인간이 상품인가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도 스펙을 쌓고 더 비싸게 팔리려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계시죠? 비싸게 팔리려고. 칼 마르크스가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보편적 매춘의 사회다. 이게 꼭 무슨 몸을 판다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매춘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다 우리는 팔리려고. 이게 지금 사실은 칼 폴라니가 얘기하는 건 이게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하고 인간은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얼마짜리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나가도 그냥 비용 처리로 끝나고. 이게 완전히 인간을 상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과연 그러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를 갖다가 칼 폴라니는 허구 상품이다. 상품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연과 인간은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시장 경제가, 이 자본주의가 어떤 극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144쪽의 맨 밑에 줄에 보면 아이의 건강에 대한 예가 보여주듯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들. 이게 뭐예요? 상품이 될 수 없는 거. 시장에서 거래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우정, 정의, 자유, 평등, 그랜드 캐년. 이게 어떻게 이게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환경정책 관련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거 따라가지고 비용보다는 편익이 많다. 추진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5쪽에 가면 여기 이제 공리주의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리주의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쾌락 계산법도 있습니다만, 벤덤이 제시한 7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계량이 안 돼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얘기에서도 불가하죠,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이런 거 다 돈으로 받고 환산하잖아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랑도 얼마고, 민주주의도 얼마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계량화, 수량화 할 수 없는 것들을 계량화, 수량화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논문에 보면은 확대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와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하고 이 비용 편익 분석이 너무 단순하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존재의 가치라든가 뭐 미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다 집어넣자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지 결국은 환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거를 그런 비시장제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시장제로다가 바꿔놓는 거 이거는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마크 세고프가 지구의 경제라는 이거 여러분 아주 이거 정말 좋은 책인데 여기 보면은 대개의 경제학적 분석이 한편에서 욕구나 선호 뭐 욕구하고 선호가 있는데 이게 그 쾌락주의적 공리주의하고 선호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신념이나 가치 사이에 심각한 혼돈에 기초하고 있다. 아주 예리한 이 지적인데 147쪽의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시장은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하고 욕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149쪽에 그 3번째 단락에 보면은 신념과 가치를 욕구와 선호로 환원하려는 이 경향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카테고리컬 미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범주 오류라고 그래요. 신념 가치하고 욕구 선호는요 같은 선상에 놓일 수가 없는 그런 범주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듯이 소비자하고 시민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소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관적 자신의 어떤 어떤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시민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념과 가치를 펼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논의선상에서 둘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아주 대단한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50쪽으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욕구와 신념 사이의 구별을 세 번째 줄 구별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위협하게 된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정치 과정으로서의 이 민주주의를 시장에다 넘겨버려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다 소비자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그 방향인 게 이거죠. 이게 공사는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비자로서만 우리를 취급하고 시민으로서의 우리 삶을 무시하는 행태가 바로 이와 같은 시장 분석이다. 신념이 왜 욕구냐는 거예요. 가치가 왜 선호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잖아요. 근데 시장은 어때요? 1인 1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이런 데서 다 보면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시장 원칙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괴리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151쪽으로 가보면 이 책이 결국 추구하는 바도 이건데 그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은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주의란 대표자들이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따르면서 다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요구들 간의 균형을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거 무슨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대의민주주의 정당 정치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국회의원들이요 선거 끝나고 나면요 지역구에 시민들의 얘기를 듣나요? 안 듣습니다. 괴리예요 이게. 그냥 딴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정당 정치를 하려면 지역 민심을 듣고 그거를 법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정당에서 어떤 정권 창출이나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선거철 때 됐을 때나 뭐
괜히 이런저런 뭐 공약 내세우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장단점을 토론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보다 더 참여적인 민주주의. 예. 이게 결국 중요한 거예요. 시민이 바꿔야 돼, 시민이. 참여 민주주의 모델이에요, 이게. 대의민주제는요,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실패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지금. 이게. 정당 정치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이 나서야죠. 참여 민주주의 모델이 선출된 공직자의 역할을 추종자보다 능동적인 지도자로 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예, 결국 우리가 직접 시민이 참여해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대의민주제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서 비롯되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이 15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선호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게 뭐가 그리 좋으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선호도 굉장히 욕망도 그러잖아요. 고급 쾌락이 있고 저급 쾌락이 있잖아요. 아주 그 변태적인 또는 비도덕적인 뭐 다 우리가 이걸 만족시켜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게. 더구나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욕망 부채질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 신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광고하고 계속 뭐 SNS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 많이 그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욕망이 생겨요. 그걸 사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신 거 많잖아요. 그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선거에서도 돈을 많이 쓰면 당선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자꾸 TV에 등장하고 광고 문자 보내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논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소비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갤브레이스도 소비자 주권이 얼마나 사기냐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선호 욕망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생산자 권력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팔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유행 같은 거 보세요. 그 유행을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갑자기 그 청바지가 입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카르텔을 이뤄가지고, 그래서 욕망을 조작하고 욕망을 부채질하고, 그래서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캐나다 구스 뭐 난리 났었죠. 뭐 갑자기 그게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20도 30도 영하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뭐 유행하면 또 그렇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여튼 여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끝까지 이렇게 왔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뭐 한두 가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어떤 과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거기 소비자 주권의 논리, 사실은 마케팅이나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조종당하고 있다. 이건 뭐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조정 신화, 그냥 소위 이제 시장에 맡기고 자유방임으로 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장의 실패.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겪었어요. 애덤 스미스 나왔죠. 그래서 국부론을 했어요. 국부론에 따르면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자유방임주의, 시장에 맡기라는 식으로 따르면은요, 실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케인즈가 나온 거죠. 시장에 맡겨서 되지가 않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랬다가 또 다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죠. 그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시 정부가 개입돼야 된다라고 해서 케인즈가 다시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 시장에 지금 맡겨가지고 이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 가서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뭐 백인도 많이 죽지만 아무래도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가장 어떤 그냥 이 재난이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게 뭐 정말 소위 이제 유색인종의 어떤 생명은 누가 보장해주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 사기고 신화라고 하는 거, 뭐 적화 효과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시장 유토피아는 이 갤브레이스가 그러거든요. 망상이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완전 경쟁 시장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게 한다. 이게 후생 경제학의 제일 원리인데,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지금 독점하거나 준독점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뭐 마트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마트 뭐 홈플러스 못해요.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게 정보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돼요. 시장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 완전 망상이에요. 이거 자체도. 그랬을 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게 한다라고, 이거 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현실이 그런가. 네, 그리고 이제 6번에 보면 애덤 스미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써드렸고, 이게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사람들이 이기적임을 전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기적이어야 할 것 같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무슨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하고, 그게 또 너무나 일종의 미덕인 것처럼 시장에서는. 결국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회가 그렇게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 도덕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죄수의 딜레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죄수의 딜레마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이 죄수의 딜레마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악의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최선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죄수의 딜레마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정말 합리적 바보가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처음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오늘 이제 요지는 뭐냐 그러면 시장을 사회에 착근시켜라. 그래서 시장도 거대한 이 큰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공동체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지위를, 위치를, 그 좌표를 다시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기후를 바꾸지 말고 행동을 바꿔라. 그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200년 전으로 경제가, 시장이 사회의 일부였던 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환경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정책과 관련된 이 경제학적인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 환경 정책에 대한 정당화가 얼마나 많은 가치 가정들을 갖다가 전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코 객관적이라든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그럼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저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하셔서 시장에 맡겨서 안 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맡기게 되면 결국 이 사회가, 민주주의가,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정말 재앙의 길로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